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시장이 간신히 방향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나락으로 가나 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의 이 트위터 글 한마디에 국채금리가 크게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채금리 6%, 7%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월가의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아직 좀 마음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오늘도 한번 세 분과 함께 시장 흐름 정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진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반등이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등의 이제 질이 되게 중요한데 네. 오전 한 1시간 정도는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장 후반까지 강력한 좀 힘이 좀 들어왔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좀 상승을 했고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흐름적인 면에서 호재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시장의 팩트에 상당히 좀 센티멘탈적인 것도 완화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미국 증시에서 약간 국채금리 하락세도 좀 있었고 수급적인 면에서 한 10시 반 정도가 좀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도 들어오고 선물도 매수를 줄이면서 좀 많이 반등을 해줬는데 섹터로 놓고 보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엔비디아 재료 자체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반도체가 좀 잡아주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좀 빠져있던 배터리라든지 이런 관련주도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좀 강력하게 국채금리가 어쨌든 국채금리 꺾인 이야기는 또 저희가 깊게도 하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민감했던 부분에 대한 게 약간은 사그라들면서 반등 힘이 좀 좋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시장이 좀 바랬던 재료들이 조금 한꺼번에 좀 일부도 난 곳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그 수급이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제 어제부터 이제 키움증권에서 15개 종목에 대해서 증거 100%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 키움창고에서 매도가 많이 상당히 나오더라. 그럼 대부분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거의 눌렀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투매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시 반 기점으로 이제 푸틴 위독설이 좀 더 재가공돼서 더 올라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 투입이 좀 지연된다는 이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표가 오고 정부에서 이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자금 투입 얘기 나오면서 중국 증시, 국내 증시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중국 증시 개장 타이밍에서 같이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국한을 보면은 오늘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을 한 것들은 이때 오늘 개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을 겁니다. 제가 수급표를 안 봤는데 안 봐도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해서 개인들 매도량이 상당히 많은 날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오늘 역대치를 네. 찍었을 거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 털렸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 그 물량은 상당히 털고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서 매도가 된 분들은 쉽게 올라가는 선에서 따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침 또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네.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금으로 피시했던 자금들도 들어오고 달러에서도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늘 제 바람은 오늘 저점이 좀 단기적으로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내 종목은 안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모두가 행복한 날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피부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전일자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올해 6월 달과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4번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진행이 돼 있었는데 어제까지가 그 하단의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오늘마저, 그러니까 어제 밤이겠죠. 미국 증시에서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미국 증시도 위태위태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어찌됐든 호실을 만들어냈습니다. PC칩을 새롭게 좀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빠르게 4% 이상이 좀 반응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서부터 오전장에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다가 앞서 우리 두 부장님하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다소 좀 눌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수급 쪽에서 문제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들을 다 소화시킨 이후에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빨리 나아졌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이 반등에 대한 요인들을 찾는 거는 딱 반대 매매, 수급이 좀 얇아졌다라는 거.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볼륨 자체를 좀 키워줬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중독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부분들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보다는 좀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제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둘씩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유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오전장에 보시기에는 마이너스 3% 갔거든요. 예. 종가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플러스 2%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하루 정도 움직임이 5%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서서 분야에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을 해주면 털리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만약에 반대 매매로 물량을 다 뺏기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서 막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고 다만 이제 이 연속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계속 제가 왜 외부 요인에서 찾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 요인들로 움직인 게 아니니까 예. 여전히 중동도 마찬가지로 뭐 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제 송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진일 보던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시장은 좀 안정화가 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갑기는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뭔가 시장들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연속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줄 때 비로소 뭐 주도주가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회복이 강했던 업종 섹터는 어떤 걸 보셨어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오늘 혹시나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 올랐다면 네. 빠질 때 좀 덜 빠질 수도 있고 좀 덜 빠질 수도 오를 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도 있는데 뭐 가장 지금 시장에서 먼저 튀어 오르는 건 사실 미국 M7 종목을 보더라도 아마 주가 위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런 게 다 봤을 때 가장 어떤 외부 환경에서 가장 경쟁력과 생존력이 강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어제 화답 자체가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바로 당길 수 있는 재료는 아닐 수도 있어요. ARM을 통해서 뭐 PC에 관련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국채 금리가 꺾일 때 제일 먼저 반응할 게 이제 테크주의 반등인데 거기에 엔비디아의 상승이 있었고 연결고리 관점에서 국내 이제 장 초반부터 뭐 예를 들어서 오사트 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나 두산 테스나 쪽에서 워낙 세게 치고 갔기 때문에 네. 시장 관점에서 일단 반도체에 들어와 있는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양화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주도주 이슈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기술적 반등이나 심리적 데스켓 바운스 그리고 여기에 수급적인 것도 다 복합적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장중한 때 LG엔솔이 시가총액 100조를 이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연말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주 명부 확정 때문에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의 신규 자금은 없고 또 하나가 또 매도하는 자금은 아까 우리 이창환 부장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이는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거든요. 털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과 최소한 1차 반등이 나오는 보통은 만약에 오늘 주가 지수가 2350 정도에 대해서 내가 이게 단기적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지수 기준으로는 우리가 심리적 안정 포인트가 지수 기준으로 3에서 5%니까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대략 2420에서 30 정도 위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반등을 하거든요. 당장 내일도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는 어느 정도 탄력성 흐름이고요. 코스닥 중소형주의 힘의 질 자체는 과연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 어느 정도 오늘도 보면 포스코 홀딩스 실적 나쁘게 나와도 바로 올라가잖아요. 물론 V자 반등으로 막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일정 부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 종목들도 2차 반등부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급격하게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한 점심 전후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세 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뭐 한번 좀 여쭤볼까요? 최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하고 계셨어요? 일단은 오전장에는 네.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수 의견을 좀 막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었는데 네. 이게 밀리더라고요. 왜 밀리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한편으로는 어제 안 털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11시부터 이제 그 전까지 마이너스 3% 가는 흐름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 그때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좀 리딩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상황들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찾아봤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쪽에서에 대한 이슈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만 변동성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가 과연 이제 오늘 오전장으로 거의 끝난 것인가?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그 정도에서 좀 그 정도에서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하는 흐름들을 좀 지켜봤었고요. 어찌됐든 심리적으로 많이 시장과 더불어서 제 마음도 역시도 많이 흔들렸다. 많이 흔들렸다. 예, 많이 흔들렸다.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요? 저는 뭐 그 오늘 이제 그 시장 흔드는 것은 각오를 하고 있었고요. 그 특히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그 증거금 100%로 지정됐던 종목들에서 네. 일단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었고 그 해당 종목들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봤는데 네. 매도는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선 오늘 몇 프로가 빠지든 간에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시 한 40분쯤에는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선 그러니까 10년 이동평균선을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이게 작년 9월에서 10월 때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방송에 해왔다. 10년 이동평균선. 네, 10년 이동평균선. 그 거기서는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10년선을 이탈하거나 그 부근에서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그게 이례적으로 더 많이 빠졌던 상황이 코로나 때였는데 결국엔 그 해는 10년선 이상에서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10년선과 이격이 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항상 있었고 지금 2,305포인트가 10년 이동평균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그리고 네. 코스피 하락은 거의 다 감매도권으로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2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난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직전에 그때 고점 대비해서도 한 25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거의 코로나급의 하락이다. 때문에 이 정도 하락했으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항복 선언할 정도로 지금 버티기 힘든 구간이고 그래도 여러 고객분들은 저랑 같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11시 50분쯤에 강력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 네, 강력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를 많이 예를 들면은 지금 아직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저는 뭐 2차전지 많이 주로 포지션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직 판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10월 달 9월 말부터 그 외국인 쪽에서 누적으로 순매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순매수가 유지되는 것들은 지금 환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이게 대장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수급적으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에코프로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까를 보니까 FTSE랑 MSCI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성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는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게 공매도와 장기성 인덱스 패시브 자금과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좀 맞서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가재는 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외국인끼리 서로 좋다 보니까 그러면 공매도 치는 쪽에서 수익 많이 내라. 나는 밑에서 사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 쇼커버 하는 시점에 외국인 수급이 공격이 붙을 때는 그러면은 코스닥의 그 바닥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큰 그림으로는 어쨌든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상 구간이 끝나는 게 올해 끝나고 결과적으로 지금이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구간에서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내년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고 점점 그 저금리 시대로 가는 경우가 이제 2025년도니까 그때가 시장의 급성장이 나오는 시점이라 봐서 지금은 이제 어떤 강세장을 위한 그 준비 과정에서의 개인 물량을 털어내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보유하는 종목들에서는 강력 보유,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님께서. 저는 아침에 딱 보고 커피 마셨습니다. 장 덮었습니다. 오늘 요 파워는 종가까지 당길 수가 있고 나름 기술적 반등은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일단 국채금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시가 우리가 9월 달부터 10월 달에 많이 가파르진 게 가파르게 올랐던 국채금리의 상승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 정도 5%를 치려면 치라. 근데 어제 밤에 사실 장 초반에 미국 국채금리가 좀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4.85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10월 초순에 잠깐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원래 4.85포인트까지 갔다가 4.6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채권 금리라는 건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10시 정도가 지나면서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안정성을 좀 보였고 오늘만큼 또 비확인 루머가 많이 나온 날도 없었어요. 맞아요. 장 초반부터 뭐 푸틴의 사망설, 심정지설도 있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에코프로 이동체장에 뭐 고양이 집사가 주식을 눌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네. 나는 안 팔았는데 2,900조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킹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센티멘탈을 건들 수 있는 오전장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또 에코프로가 70만 원도 잠깐 깼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딱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뭐였냐 하면 개인들이 장이 올라가는데 자꾸 파는 거예요. 주식을. 보통 반대 매매는 아침에 시장가 매기 때문에 9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시부터 날아 올라오는 개인들의 매도는 대부분이 손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정도,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왔는데 일정 부분 저점을 형성 올라가는데 개인 매도가 올라오면 그 확률적인 관점에서 장은 당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커피 마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막 강력하게 들어오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전히 네. 뭐 코스 닥의 경우에만 외국인이 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내일부터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반등이 쭉 앞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이제 트리거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뭐 외신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결과가 안 나와요. 네. 왕이 부장이 미국 간다고 해서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바로미터는 뭐냐 하면 사실 결과는 국채금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국채금리 10년물의 기준 흐름 자체가 5% 저항을 받고 계속 안정화를 보인다면 예. 실제적으로 시장의 수급은 나쁘지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은 뭐냐 하면 매수는 안 들어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얼마나 매도가 덜하냐의 싸움이거든요. 매수가 안 들어올 겁니다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0조가 깨져 있을 거고 신용잔고도 18조 새로운 돈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미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미수금 이야기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예. 미수를 또 못 치게 정권사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이 최근에 지수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한 200포인트, 코스닥이 일주일 만에 떨어진 이거 자체는 결정적으로 빈집이거든요. 빈집이란 건 뭐냐 하면 조그만 매수에도 주가가 팍팍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관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서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금융투자의 단기 자금하고 개인들의 매도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시가 첫 번째 포이자 반등할 땐 대부분이 개인이 가장 많이 파는 날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은?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팔아갖고 제가 수급편 못 봤을 뿐이지 좀 많이 팔았을 거를 확신을 하고서 일단 들어왔고요. 그게 보였던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오늘 아침 에코프로를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 많이 산 게 저게 아침부터 산 거예요. 시작부터 반대에 나오는 것들을 계속 그냥 받아내는 것들이 그냥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은 시장 하락할 때 고민했었던 게 채권 금리가 5%를 가면서 이게 채권 승리를 떨어뜨릴 수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게 처음에 안 보였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에 그게 뭐가 안 보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레크먼 그 채권 숏 청산 요게 지금 나왔던 것이고요. 저도 예. 깜짝 놀랐고, 그리고 숫자도 어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4848에서 끝났었거든요. 지금 4.815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이 해결됐고요. 그리고 전쟁 부분도 이게 장기화됐을 때 좀 피곤할 텐데, 그럼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 장기화 얘기가 있었고, 유엔에서도 좀 뭔가 중재하려는 움직임 보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힘 정지설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뭔가 좀 멈출 것 같은, 그러면서 또 오늘 뉴스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한테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사업을 준비해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보면서 네. 전쟁도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재건주가 그래서 또 갔죠. 네, 그리고 뭐 시린 같은 거 상한가 갔죠. 네. 그리고 유가도 그러면서 급락을 또 했고,
그리고 환율도 좀 떨어지는 거가 기대된 환율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좀 그동안 눌렀던 재료들이 약재들이 한 번에 조금씩 다 호재가 나오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반대매매 많이 나와서 반대매매를 다 잡아먹는 그런 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시장 바닥의 느낌, 대바닥의 느낌의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일단 오늘 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발작에 대한 하락은 더 이상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지금 매물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가 들어도 종목들이 팍팍팍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이제 받고 타이밍을 보시는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미 안 될 것 같다. 이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 어차피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잘 견디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짧게 보시지 마시고 적어도 계속 강조드리는 최소 투자 기간 앞으로 2025년도, 2026년도에 강세장을 기대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좀 장기 투자 관점에 접근하시면은 이런 하락은 충분히 잘 웃어 넘기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채 금리가 사실 막 급격하게 계속 앞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막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걸 또 기대하기 또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뭐 위아래로 요동치는 그 정도 흐름 아닐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시장에서 좀 익숙해져야죠. 일단은 뭐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고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중금리가 그 발언을 아예 뒤로 하고 이제 빠질 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쪽으로 아예 급격하게 가지 않는 이상 그런 흔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5%만 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익숙해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고 심리적인 안정들도 좀 찾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뭐 돈맥은 어디로 오르나 개인 투자자분들 뭐 빠질 개인 투자자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개인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직까지 반대매매 물량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수준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하루 정도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개인들이 계속 이런 흐름들을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앞서 저도 말씀하셨긴 했지만 일단은 매물벽이 없어요.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매물벽이 없어서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국내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동도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가 하마스가 갑자기 3,000발, 4,000발, 5,000발 이스라엘에다가 던질지를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뭐 포로 교환이 뭐 그 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지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체계적인 뭐 리스크였다라고 되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체계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해외 쪽 우리나라 증시를 우리가 이 시간대에 해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행적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해서 오늘 밤에 있을 뭐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에 대한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 그 다음날 아침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셔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미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 종목군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섹터라든지 종목에 기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빠져나갈 자금들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쉽게 또 신규 자금을 밀어넣기도 지금 쉽지는 않을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걸 그 좀 부분-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지금 뭐 시청자분들 보면은 더 빠지면 내일은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지금 반등의 이렇게 모멘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존에 뭐 갖고 계시던 것들을 이렇게 추매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 들으십니까? 앞서서도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안 올라가는 종목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같은 날 반등을 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뭐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내가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새롭게 뭐 뭔가 이제 시장의 수익률 그 이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두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는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탄력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비탄력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거기서 발생된 현금 유동성을 굉장히 높여놓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얹히셔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이제 수익을 늘리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다 뭐 종목들이 보유한 종목들도 다 빠지고 그럴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률이 가장 좀 높은 쪽의 종목들을 좀 더 그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을 상승률 높은 쪽의 종목으로 그 포트 교체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온 거고요. 네. 같이 다 급락했을 때는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등할 때 약한 종목 대신에 이제 강한 종목으로 가는 거고, 다음에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구분을 해보면은 최근 되게 강했던 종목 신고가 나오거나 좀 조정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어주 역할,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 강했던 게 자동차 섹터가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예. 또 방산 종목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 반등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전염병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약간 테마성, 최근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로 비롯한 이제 그 초동체 종목들도 아직도 물론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 있거든요. 아직도요? 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부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을 꼭 하셔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물론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기대 목표치, 기대 수익이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주가가 싸다 안 싸다라는 게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쪽의 종목들을 압축해서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포트 교체하다가 오히려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네. 걱정들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캡처를 해주세요. 네.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 예. 일단 뭐 장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제는 어떤 거냐면 시장은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이고 그다음에 신규 자금으로 강력한 상반기 정도의 섹터를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국채 금리가 꺾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제 꺾인 이유가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미국 경제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는 사실은 국채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가져가는데 수급이 낮다는 말은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거래 대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 시장의 거래 대금이 20조를 못 가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일단 원래 강한 게 있을 거고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하나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섹터가 되는 거고 지수를 끌어내린 섹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빠진 섹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배터리 관련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보다 더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미리 이제 국채 금리와 상관없이 9월 달부터 생각보다 언더슈팅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섹터를 말씀드린다면 AI 의료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일부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예 개별이 있어요. 시장이랑 상관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놓고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올라갈 때는 사실은 이제 지수가 좀 빨리 올라갈 때는 사실 1번하고 2번이 같이 갑니다. 원래 강한 거하고 시장은 내린 섹터. 그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반등할 때는 오늘 갑자기 아마 루닛이나 로봇도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일정 부분까지는 3번 섹터. 원래 더 빠졌던까지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게 이러냐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원래 강하고 비즈니스 자체가 어디 특정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원래 수급이 강했던 위주로 갑니다. 만약에 로봇도 배터리도 장비도 반도체도 큰 거 위주로만 가거든요. 그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장을 이제 좀 바라보면서 한 열흘 정도는 보셔야 돼요. 열흘 정도 거래량에서 지수가 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때 이때 변동폭이 있다가 움직이게 돼. 지금 당장 매가 준비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신규 매수 들어오시는 분도 사실은 지금 조금씩 매매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큰 두 축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지수의 반등의 속도를 가늠하는 것이고 반등의 속도에서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이 시가총액이 작은 뭐 2천억 전후나 1천억 전후의 개별주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나도 무슨 HBM인데, 나도 무슨 2차 전지 소지하는데. 근데 이게 장이 어쨌든 약세장으로 전환된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에서는 실제적으로 신규 자금이 세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이제 이게 비관적인 얘기가 되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는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 관점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쾌한 조언 해주셨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과연 여력이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처가 너무 크셨을 것 같은 게 막 반대 매매도 많이 당하고 뭐 벌써 최근 한 3일인가 4일 동안에 거의 한 네. 2조 원 가까이 반대 매매 당했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오늘만 해도 뭐 증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막 반등하는데도 15조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양시장 합쳐서. 어떻게 돌아오실까요? 근데 그거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잘못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영풍제재 사건이 터졌는데 자 물론 누가 봐도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5월달에 제2의 그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근데 물론 모 K증권사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종목의 증거금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종목당 증거금 미수를 칠 수 있는 건 증권사 자율이에요. 증권사가 자기의 신용에 레버리지를 찌고 하는 건데 사건이 발생한 것을 증권사로 돌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게 신용도 어떤 사건 터지면 개인 구자 신용을 막아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종목이 신용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그 종목을 증거금을 100을 잡아버리면 대용금의 가치가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주식을 또 반대 매매를 이끄는 거고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인 게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왜 증거금 100을 합니까? 저도 제도권에 오래 있었지만은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금상에서 증거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증거금이란 거는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2.5배수의 레버리를 줄 수 있었지.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30% 적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살 수 있는데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일만 터지면 이거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불합리한 측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제적으로 개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걸 일단 전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불합리한 우리가 힘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마인드나 전략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뭔가 섹터를 강하게 당길 수는 없어요. 숫제 말해서 저도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 다른 건 마찬가지인데 일부 하이닉스하고 몇 개 종목 빼고 나면은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이 30%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내가 뭐 아주 부자 빈살만 아니면 사실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섹터로 나누셔가지고 내가 내년까지 끌고 갈 섹터다.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약간 짧은 수준에서의 손실 관리 측면에서의 저가 매수 정도만 하시고 아니면 또 그냥 내가 아예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주 소량의 뭐 단기 매매 정도로만 지금 해야 될 여전히 트레이딩 영역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오늘 이 경주마의 좌장으로서 아주 훈수를 또 당국을 한번 질책을 뜨겁게 해주셨고요. 지금 답답한 마음에 증시를 떠나는 투자금들이 또 많거든요.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금이다, 뭐 비트코인이다 이쪽이 또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쪽에 이동하는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채권 쪽에 과매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빌 에크만이 이제 대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 그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때문에 이제 그 숏을 쳤던 것이고 그런 자금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금리 인상 구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금과 뭐 달러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네. 뭐 비트코인도 일부 갔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금으로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금값이 뭐 2천 달러를 뭐 돌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은 지금은 되게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채권 쪽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청산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더 이상 이제 크게 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금이라든가 달러 쪽에서의 자금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쪽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성장이 있는 쪽, 그 장기적인 성장이 열려 있고 형장성이 있는 쪽에서의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장 주가 퍼포먼스 좋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뭐 반도체가 대표적이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국내에서 이제 미국 주식 직접 못 하신 분들은 국내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내 반도체보다는 미국 쪽 반도체가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2025년도에 성장성이 제일 큰 섹터가 2차 전지니까 지금 뭐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종목들 수록하거든요. 기존에 잘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예. 그러면은 뭐 올해 내년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뭐 저가 매수 하시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큰 수익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아직 뭐 매크로 환경이 완벽하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게 공교롭게도 자꾸만 이제 해결 분위기가 지금 나서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막 좀 좋은 기회를 많이 받을 거라 생각드리는데 시장 이탈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객들 위주로 보시면은 뭐 반대 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2차 전지 섹터에서 많지 않고요. 네. 거의 이제 레버리지를 하도 막아놔가지고
자체가 레버리지 많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그룹 보면은 신용 비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실제 고객들도 그렇게 쓰질 못해요. 많이 레버리지를 최근에야 조금 풀어준 거지 많이 못 쓰신 것도 있고, 그리고 나가는 케이스보다도 나가신 케이스는 그냥 아예 진짜 주식을 접는 케이스는 간혹 있습니다. 뭐 10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지 정도로 전량 매도해서 나가시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고, 네. 반대 매매에서 나가서 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더라라는 봤을 때는 이 개인들의 이탈 자금이 순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영품 개인 사건을 비롯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 순수개미 말고. 네,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청산 나가는 계좌들이 그게 좀 금액이 좀 큰 거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연관 계좌들 그런 것들이 봤을 때는 이제 순수하게 어떤 투기성 자금에 의한 그 반대 매매가 좀 더 컸지 않았을까.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는 제가 관리하는 고객 중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는 게 좋냐 여쭤봤는데 저희 그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SK 하이닉스를 좀 주목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실제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국내 반도체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달아서 일부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지가 좋죠.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뭐 홀딩스, 퓨처엠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수급이죠. 뭐. 예, 뭐 어디서 뭐 찾을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찌됐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고 올린다라는 개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올린다라는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 가면서 지수가 2% 3%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코프로는 이제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실적을 다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진행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2차전지에 대한 코멘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를 이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 홀딩을 해야 되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자체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저희는 좀 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가 그러니까 뭐 유망해 보이긴 하는데 장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좀 약해진다 이런 말씀을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차량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배터리 가격 자체를 지금 줄이는 게 아니고 LFP라는 배터리를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차격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다수의 차량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한 가정에 차량을 구입을 할 때 뭐 대부분이 이렇게 높은 가격의 차량을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트리카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보조금 자체 받고 배터리 가격까지 용인을 하게 되면 5천만 이상 훌쩍이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멘텀들을 지금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가 차량 가격에 대한 이 안정화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과 같이 아마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옹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네가 뭐를 아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화가 되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2차전지에 대한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노코멘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이슈도 있고 네. 지금 포스코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부분은? 포스코홀딩스는 뭐 원래 컨센이 영업이 1조 정도였기 때문에 1조 2천억 나왔으니까 컨센보다 잘 나온 것이고요. 그 포스코 퓨처의 그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추이는 어쨌든 계속 실적 조정 하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컨센보다 안 나왔지만은 그 하향 조정된 수준은 나왔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퓨처인 같은 경우는 단결정 쪽에서의 그 하이엔드급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익률 방어를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2.9% 나와서 저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렸던 게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이 이익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궁금했는데 네. 어떤 2%대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좀 나름 선방을 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LNF랑 비교해 보면은 그 에코프로 비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이익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이 되게 중요한데 네. 포스코 필바렐 리튬 솔루션의 지금 수율이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 떨어지더라도 영업이익률에 손상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사업에 대한 영업 마진이 기대감이 되게 높은데 그게 60% 70%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 영업 이익률에 손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좀 그 종목이 갑자기 또 급반등을 했었던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이제 9월달, 8월달에 그 지난 5월달에 그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그 흑연을 공급하는 MOU들 체결을 했는데 예. 그게 아직 MOU고 본격적으로 광산에 채굴 되려면은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중국의 흑연 그 수출 제한이죠. 아직은 그 뭐 아직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2025년에 데려갈 것이고 포스코 퓨체미 인조 흑연을 뭐 조기 좀 생산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일단은 아직은 이제 그냥 어떤 그 대안인 뿐이지 그 90% 이상의 의존도가 높은 흑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대체 수요가 없습니다. 그 갈륨이라든가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양도 적고 대체 수입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흑연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의 그 기사 그런 뉘앙스가 이게 이거 흑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라든가 되게 좀 타격이 크게 클 것 같다. 뭐 포스코 퓨체 뭐 직격탄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면은 12월 1일부터 뭐 군수용에 대해서 뭐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 우리한테 이게 제한을 한다 했을 때는 이거 반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그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맞받아쳐야 되는 이슈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다른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카드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좀 약해져요, 먼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라서 네. 스스로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손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정부라 민간 협동이 적극적으로 중국과 맞서서 대응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 이 해킹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논란이잖아요. 이거 네. 저도 잘 언뜻 듣기에는 잘 믿기지가 않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정권 계좌가 해킹되는 일은 거의 전례도 없었던 것 같고 또뭐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도 또 팔면 다 팔지. 예. 2,990주 정도만 팔았다는 것도. 근데 지금 수사 내용을 놓고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자금 인출의 시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뭐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뭐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억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주가랑은 글쎄요. 타이밍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큰 뭐 호황제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보겠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우리 뭐 이상한분도 잘 아시지만 또 다음 주가 이제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IPO 수요 예측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일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업황에 대한 이제 과연 시장에서는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사실 한 고점 대비 30% 이상 50%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실적이든 뭐든 다 재료가 약하단 말이죠. 네. 그럼 결정적으로는 수급 논리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수급 논리란 건 뭐냐면 다시 이제 원래의 모멘텀 사실 주가가 빠졌지 똑같아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기업은 똑같이 자기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내려올 때도 똑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인데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속도의 문제잖아요. 에코프로가 왜 100만 원 다시 못 가요? 100만 원, 150, 2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제 업황은 다른 거고. 네. 아까 제가 우리 최영동 대표님의 이 말씀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전기차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아니다 맞다의 논리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절대값이 높아 보이니까 비싸 보이는 거지 돈의 가치는 계속 싸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주 한 병이 5,000원에서 7,000, 6,000에 파는 때 20%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절대 가격이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어차피 트렌드에 있는 거고 전기차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크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뭐 파업 이슈도 있을 거고요. 또 상징적 의미의 1위 업체 테슬라의 가격 인하도 있을 거고 여기에 사실은 테슬라가 비아디한테
전체 자동차 캐파를 내주는 부분도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흐름 자체는 꺾이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상반기 때 불어닥쳤던 속도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완화됐고 아까 포스코 퓨처엠 저도 실적을 봤는데 예. 컨센서스보다 당연히 나쁘게 나오죠. 근데 예능 기업들도 대부분 성장주기 때문에 오늘 제가 포스코 퓨처엠에서 바라본 실적에서는 기대치보다는 하향했지만은 분기 매출 자체가 증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 보시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이게 여기가 다시 이제 모든 관심은 그거예요. 이 속도로 갑자기 주가가 뭐 20-30% 올라갑니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그 시장과 궤를 같이 봐야 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입니까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 이동채 전 회장 이슈는 20억을 그 해커가 해가지고 팔았으면 그게 이동채 회장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20억이. 자금 인출에서 중단됐다고 하니까 뭐 거기까지 멈춰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예. 본 사안의 중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다시 사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오늘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요거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한번 폭락을 맞은 상태인데 또 6% 넘게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랭라자 임상 시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약바이오의 전형적인 세론 심리가 그대로 작용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관점에서 유한양행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부터 좀 시작했다 볼 수도 있어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또 오스코텔 이어지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2조 원대 반대 매매의 그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유한양행, 알테오젠 쪽으로 많이 추정이 되고요.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나 오늘 아침에 또 비만 치료제 GLP-1입니까? 임상 3상이 승인한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모멘텀만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쏠렸던 반대 매매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주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개별로 빠진 거거든요. 이 개별로 빠진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금 자체가 제약 바이오 자금이 셀트리온과 산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게 전부 다 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가는 하방 경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론으로 나왔던 그 강력한 차익 욕구 같에 대한 회복 같은 경우는 예. 좀 더디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지금 뭐 종양학회 전후에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부러진 바이오들 보면은 그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신약 관련된 종목들, 뭐 신풍제약은 뭐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실패한 것도 있고, 예. 뭐 JW 중해제약은 그 아토피 치료제 그 기술 이전한 거 반환된 거라든가, 뭐 유한양행은 이제 임상 결과가 뭐 기대치보다 못했다, 경쟁사의 어떤 기대치보다 못했다는 것 때문에 세론성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 요게 그 종목 흐름이 제 최근에 보면은 알고리즘 매매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특정 창구에서 수급이 매수할 때 쫙 올라가다가 매도할 때 굉장히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게 이게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런 그 바이오 종목들 일부가 지금 그 변동성이 큰 게 알고리즘 매매에 같이 걸려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의료 AI 같은 종목들도 제가 이제 그 JLK라는 종목이 뭐 시장에서 좀 이렇게 혹시 작전주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고점을 찍는 거 보고선 그 AI 그 의료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코너에서 뷰노라 루닛에서 좋게 말씀드렸지만은 루닛이 시가 쪽에 3조 넘어가는 날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렸고요. 네. 그건 우리 방송에서도 3조 넘어갔을 때 매도 의견 드렸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떤 매도의 관점보다는 좀 어쨌든 전저점 구간이니까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 봐서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의료 AI,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그런 수급들이 빠져나간 것들이 확실히 신약 쪽에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했던 이유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도 짧게 바이오주 전망 한 번만 해주시죠. 뭐 일단은 좀 쉽지 않은 환경은 분명히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바이오텍 관련된 종목군들이 R&D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여전히 이제 금리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화답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불안하게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만큼 보상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섹터군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2024년도 기업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좀 한정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이제 바이오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합병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예. 쪽에서 FDI 또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제 먹거리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뭐 좋은 뭔가 좀 선택지가 좀 되지 않겠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9%,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거라고 OECD가 전망을 내놨죠. 그런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 잠재 성장률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1.4%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심한 경제 성적표를 본다면 한국의 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단지 저출산 탓으로만 돌리긴 좀 어렵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강준혁, 김광석, 정철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